지구방위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지구방위대 에이전트 김자림이고요.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먼저 제 옆에 계신 타이탄 파트너스 문서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주말에 서울에서 강연회 하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많이 오셔서 다행이었습니다. 네, 그래도 뭐 거의 빈 자리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재미도 좋았고 오랜만에 또 하는 또 강연회라서 또 힘도 났습니다. 근데 이제 부산이 이제 다음 주잖아요. 아, 그렇죠. 좀 걱정입니다.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자리가 아직까지 많이 남았다고 합니다. 백스코 자리 꽉꽉 채워주십시오. 그럼 이 부산에서 좀 기다리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어떤 내용 다룰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최근에 아무래도 제가 그 오프라인만의 제가 이제 종목이 있거든요. 방송에서도 공개 안 하고 하물며 제가 이제 유튜브 라이브나 영상으로도 공개 안 하는 오프라인에서만 제가 공개하는 종목을 두 종목 있습니다. 이번에 부산 강연에서도 종목 두 종목 확실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뭐 종목도 종목이지만 내년도 시장 전망 굉장히 좀 궁금해 하시잖아요. 저는 내년도 시장 굉장히 좋게 보거든요. 근데 그냥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이제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이런 대응 전략까지도 제가 꽉꽉 내용 챙겨갔으니까 갈 테니까 부산에도 많이 와주십시오. 네, 오프라인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아주 특별한 종목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또 요즘 워낙 시장에서 새로운 테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장세도 빠르게 변하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좀 팔로우하기 힘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게 뭐지 하고 공부하다 보면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 반도체 섹터는 안에 공정도 굉장히 복잡하고 이래서 전문가님 인사이트 궁금하신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럼 결국 우리가 궁금한 게 내년도에 이 반도체 배터리 어떻게 될까? 주도 섹터는 어떻게 되고 우린 포트에 어떤 종목들을 편입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지금 12월이 20여일 정도 남은 상황인데 이 강연에 오셔서 내년도 투자 전략 탄탄하게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시는 QR코드 보시면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뜨거든요.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강연의 문의부터 신청까지 가능합니다. 12월 9일 토요일 부산 백스코고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특히 제가 이 구부산 주민으로서 느낀 점인데 이런 강연회에 대한 그 기회가 잘 없어요. 지방에는. 그런 만큼 이런 특별한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도 궁금한 게 네. 왜 구부산 주문이 그럼 이제는 다시는 부산에 안 가실 거예요? 이제 뭐 서울에서 조금 살아볼까. 아니 방금 근데 서울에서 살아볼까 지금 그러지 않으셨어요? 부산 얘기를 하니까 사투리가 절로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하나 더 전할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오프닝마다 중계해왔던 해외 실전 투자 대회가 드디어 12월 1일자로 막을 내렸습니다. 초반에는 우리가 사실 고전을 좀 했어요. 그러다가 점점 올라오더니 결국 저번 주에 까지는 우리나라가 좀 앞서고 있었거든요. 전문가님은 최종 스코어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만이 원래 잘하고 있다가 계약수가 좀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큰 걸 하다가 제가 보기에는 한두 계약에서 한번 제가 보기에는 미끄러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역전하냐의 문제인 것 같고 우리나라 이제 이 투자자들 성향을 보니까 1, 2 하시는 분들이 마이크로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좀 수성하겠다는 전략을 짜실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저는 실수 안 하셨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대만이 얼마나 더 공격적인 마지막에 이기기 위해서 좀 모험을 했을 것 같은데 그 모험이 통하냐 안 통하냐의 문제일 것 같긴 해요. 네, 전문가님 의견 들어봤고요. 저는 좀 대한민국이 이겼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제 스코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또 1, 2위를 여전히 우리나라가 지켜주고 있는데요. 또 트렌드 차트 보면서 매 시간마다 문서진 전문가님이 짚어주신 부분들 또 공략한 해외 선물 행성들이 워낙 잘 맞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직 최종적인 결산 스코어는 아니지만 여기서 큰 변동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최종 스코어는 전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대망의 마지막 주차 대한민국과 대만 선수들은 어떤 종목들을 가장 매매를 많이 했을까요? 한번 열어주시죠. 먼저 이베스투자증권입니다. 1위는 마이크로 미니 나스닥, 2위는 마이크로 크루드오일, 3위는 마이크로 골드, 4위는 마이크로 나스닥, 5위는 마이크로 유로고요. 유한타증권 1위 마이크로 미니 나스닥, 2위는 마이크로 미니 S&P, 3위는 골드, 4위는 라이트 스위트 크루드오일, 5위는 마이크로 크루드오일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매수매도 비율까지 살펴보면서 전문가님과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오늘 이번 주에 대만이 골드를 좀 많이 매수를 한 것 같아요. 이걸로 최종 순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뀔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골드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마이크로를 골드를 했고 지금 대만은 본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골드 쪽에서 방향성만 똑같이 탔다면 대만이 한번 역전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계약수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지금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골드를 매도를 잡았어요. 기가 막히게 전 잡은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물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반등을 하고 있다가 오늘 윗꼬리를 굉장히 길게 달았어요. 네. 그렇다면 만약에 매도를 잡았다면 제가 보기엔 큰 수익이 났을 수도 있다. 물론 어디서 잡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가격대 뭐 바닥에서 잡아서 오히려 손해 났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보기엔 오늘의 어쨌든 매매라고 본다면 이 고점에서 매도를 잡으셨다면 큰 수익이 났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한터도 지금 골드를 들어가고 있는데 골드에서 지금 변동성이 크게 나왔어요. 그러면 본계약과 마이크로의 차이 요걸로 어쨌든 잘하면 역전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근데 우리나라 분들이 워낙 좀 잘해가지고 맞습니다. 그래도 이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문가님과 함께 골드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짚어봤고요. 해외 선물 실전 투자 대회 중계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행성 공격에 앞서서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이슈들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김유경 전문가님 글로벌 이슈 브리핑부터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한 주간의 대응 전략까지 챙겨가시죠.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글로벌 상품 영업팀 김유경입니다. 이번 주 저와 눈여겨볼 경제 지표와 글로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호주 금리 결정이 발표가 되고요. 미국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수요일 밤 12시 30분엔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되는데요. 지난 11월 30일 오펙 플러스 산유국의 자발적인 감산 결정에도 유가는 약세를 보였었죠. 이유는 이 자발적인 참여가 얼마나 영향력을 끼칠지 의구심이 증폭됐기 때문인데요. 이에 재고 발표 여부도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 밤 10시 30분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죠. 연준은 인플레이션 둔화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과열이 식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용지표를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21만 8천 건으로 예상보다 낮게 발표가 됐고요. 이번 주는 연준의 바람대로 예상을 웃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 밤 12시 30분에 천연가스 재고량까지 발표가 되니까요. 이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금요일 밤 10시 30분엔 미국 실업률까지 발표가 됩니다. 골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골드 선물 가격은 2072.7달러까지 올라 고점을 다시 한번 갱신을 했었죠.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금값이 오른 건데요. 이 같은 흐름을 보인 건 연준 원로 이사의 추가 금리 인상은 불필요하다는 발언이 한몫을 했었고요. CME 패드워치도 내년 5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50%까지 보고 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일단 금 선물의 단기 랠리를 전망하면서요. 다음 목표가를 2070달러로 제시를 했고요. 하지만 금 선물의 추가 상승 여부는 미국의 3분기 GDP나 개인 소비 지출 등 경제 지표와 달러 가격에 달렸다고 전했습니다. 만약 달러가 강세를 보이거나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 경제 지표가 고물가나 고성장을 다시 보인다면요. 급등한 금 선물의 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마존 소식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사이버 먼데이를 맞아 아마존은 랠리 흐름을 보이다가요. 박스권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블랙 프라이데이의 올해 온라인 매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요.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추수감사절이 되기 전 이미 48억 건 미국 내 배송을 기록을 했고요. 연말까지 59억 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일즈포즈가 자사 애플리케이션을 아마존의 웹 서비스죠. 마켓플레이스에 판매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요. 연이은 호재의 아마존은 상승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은 해당 종목 매수로 상승에만 투자가 가능하죠. 하지만 이베스트 투자증권 개별 주식 옵션을 통해서는요. 주식의 상승은 물론 풋옵션 매수를 통해서 주식의 하락에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레버리지 효과로 비교적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니까 이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골드나 국제유가는 해외 선물로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해외 선물과 개별 주식 옵션 투자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화면에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제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글로벌 상품 영업팀 김유경이었습니다. 서기 2023년 지구는 날로 힘들어지는데 세상을 바꾸고 싶은 두 남자의 치열한 투자 전략이 시작됩니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어느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상승을 하기는 했는데 상당히 특이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특이점들을 한번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특이점이 있는 가운데 어찌됐든 지금 현재 시장의 그림은 굉장히 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향성에 맞추어서 또 우리가 이번 주, 그 다음에 또 이번 한 달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꾸려 나가야 될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살짝의 하락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역시나 이 상승에 대한 부분은 역시나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장의 이 상승의 가장 큰 배경, 가장 큰 바탕이다라고 하면 역시나 이 금리 인상이 종료될 것이고 그러면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에서 이제 토요일로 넘어가는 이제 밤 구간에 파월 의장이 이제 발언을 했었죠. 그러면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12월 중순에 이제 FOMC까지 그 방향성을 이어나갈 것이다 라고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파월 의장의 발언은 사실상 이제 약간 매파 쪽에 가까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당분간의 금리 인하는 아직까지는 없고 추가 인상은 여전히 가능한 분야에 속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 뒤에 현재 금리가 충분히 제약적 수준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정책이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기 때문에 경기 지표들이 계속해서 이제 어느 정도 견조한 폭을 유지를 해주면서 물가 지표는 어느 정도 둔화될 것이고 그러면서 연착륙에 대한 윤곽이 잡혔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면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경제는 튼튼하고 물가는 둔화되어 갈 건데 당장의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최근 시장 투자자들이 워낙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그러한 이제 이 시장 환경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중요했었는데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약간은 종식시키는 듯한 이러한 발언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은 그냥 이제 명목상 하는 발언이다라고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결국 지금 현재 물가가 아직까지는 3%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파월은 2%대의 물가를 원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 투자자들이 봤을 때 물가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둔화가 되고 있는 모습들, 그 다음에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경제는 튼튼하고 그 다음에 물가는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파월 의장의 발언은 그냥 명목적인 발언일 뿐 금리 인하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시장이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뭐 미국의 애널리스트들, 뭐 전문가들 전체적으로 이제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기대감으로 그대로 연결이 된 것 같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증시의 흐름을 보게 되면 굉장히 또 상승 종목이 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빅테크 기업들이 끌고 올라갔다가 빅테크 기업들이 또 잠시 쉬어가니까 잠시 쉬어가는 구간에는 무언가 이제 제조업 쪽이라든지 3차 산업 종목들이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면 3차 산업이나 제조업들이 또 쉬어간다라고 하면 또 이제 개별 종목들이 끌고 가는 이러한 그림들이 또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이러한 미증시의 상승은 우리 증시에는 그래도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살짝
방향성이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해석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미증시가 올라가는 것 대비해서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저번 주, 저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이 박스권 저항 구간을 강하게 뚫어내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시장에 이 상승 나오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역시나 상당히 좀 편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우리 시장의 가장 큰 이슈, 가장 큰 이 주목이 쏠렸던 종목을 얘기한다라고 하면 역시 에코프로 BM을 예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BM이 대규모 수주 소식에 이제 어느 정도 상당히 크게 상승을 해주면서 이제 어느 정도 윗꼬리를 그리기는 했지만 앞선 구간의 매물을 삼키는 그런 이제 움직임을 어느 정도 보여줬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러한 흐름을 봤을 때 2차전지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기대감을 끌어올리기는 했지만 에코프로 BM은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데 반해서 에코프로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들.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에도 포스코 홀딩스나 뭐 혹은 이제 뭐 포스코 DX 등 이러한 그룹주들은 약간의 약세 흐름을 보이는 데 비해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 또 상당히 강세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2차전지 종목들도 무언가 개별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조금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양극재 종목들만 상당히 또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면은 이제 종목들이 제한된 이슈에 따라서 굉장히 또 이 선별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이러한 이제 개별 종목 장세가 당분간은 진행이 될 수가 있겠구나. 계속해서 이제 이러한 그림들이 이어지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지금 현재 시장은 계속적으로 이제 박스권을 유지하고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시장을 어느 정도 이제 전략을 꾸려 나간다라고 했을 때 사실 저번 주, 저저번 주, 오늘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파월 의장의 발언도 지나갔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 경기 지표들이 발표가 되기는 할 거지만 FOMC까지는 뚜렷한 이슈가 지금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FOMC까지 지금 이제 남은 시간이 2주도 채 안 남았죠. 약 한 11일 정도 남았는데 이 FOMC까지 남은 시간 동안에 결국에는 시장은 어느 정도 이 비둘기적인 발언 무언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 이러한 것에 계속해서 주목을 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개별 종목이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는 결국에는 가는 종목만 가는 장세가 유지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시장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고점이 막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무언가 이 강력하고 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나타낼 만한 그런 이슈가 나와줘야지 이 구간을 뚫어내고 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시장은 무언가 이 뚜렷하게 이 시장에서 상승이 나올 만한 그런 이슈는 좀 부재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결국 최근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간을 못 뚫어줬다라고 하는 건 결국 이번 FOMC에서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할 거다. 혹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무언가 구체적으로 발언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 구간을 뚫어주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FOMC까지 가는 종목이 계속해서 가는 이러한 이제 장세가 유지가 될 것이고 그러면서 무언가 이제 시장은 FOMC를 분기점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든지 아니면 또 이제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오든지 이러한 이제 이 방향성이 나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FOMC까지 그 다음에 FOMC가 지나고 나서는 결국에는 또 이제 결국 가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가는 장세가 펼쳐진다라고 하면 굉장히 또 이제 이 수급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 선별적인 개별 종목 장세에서 갈 수 있는 종목을 또 잘 골라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저번 주 한 수요일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해서 굉장히 이 STO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뭐 서울옥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갤럭시아 모니터 이러한 종목들이 계속해서 수급을 받아주면서 큰 상승이 나오고 있죠. 보게 되면 이 계속적으로 이 조정이 나오다가 바닥 구간에서 눈에 띄는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이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연속적으로 쭉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개별 종목 장세에서는 또 가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가는구나. 그리고 그 가는 종목들은 또 수급으로 티가 나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해서 종목들을 또 선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번 주에도 우리가 수익을 챙겨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번 12월은 결국 이제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이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무언가 이제 이 시장의 분위기가 고점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이슈도 없다라고 한다면
보면 결국 이러한 장세 11월 달부터 이어졌었던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이번 달도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달도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결국 또 이제 이슈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게 되면은 STO 관련된 이슈들 그다음에 지금 현재 또 비트코인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뭐 비트코인 관련된 뭐 우리기술 투자나 뭐 하나투자증권 이러한 종목들 결국엔 또 이제 이슈 있는 종목들이 수급을 받으면서 상승이 나오는 이러한 그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에는 또 이제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12월 달에는 이제 뭐 양도세 이슈, 그 다음에 뭐 배당 관련된 종목들도 우리가 이제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제 FOMC 관련해서 이제 방향성이 나님에 따라서 과연 또 어떠한 종목들이 수혜로 볼 건지, 그 다음에 이번에 STO 관련된 종목들이나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어느 정도 순환이 나오다가 탄력이 살짝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면 또 과연 어떠한 종목이 이러한 수급을 또 넘겨받으면서 바통 터치를 할지, 이렇게 이제 개별 종목 장세에서 순환이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이제 이 수급을 또 넘겨받는 바통 터치하는 종목들은 생겨날 수밖에 없거든요. 12월에는 그렇게 수급을 넘겨받으면서 바통 터치해주는 이러한 종목들이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번 12월 달에는 주도 테마가 굉장히 또 이제 왔다 갔다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STO 그다음에 비트코인이었지만 당장 또 이번 주에 새로운 섹터군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12월 달에는 우리가 무언가 주도주가 막 끌고 가는 그림, 시장이 막 활발하게 올라가는 그림을 기대한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제한된 이슈에서 박스권에 고정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 박스권 내에서 무언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잘 잡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명심을 하시고, 수급을 잘 받아주는 종목, 시장에서 무언가 수급을 잘 받으면서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이 어떠한 종목인지 집중해서 이번 주 그리고 이번 달 전략 한번 잘 꾸려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2월 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테마주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급등한 종목들은 꽤 보이는데 왠지 모르게 지수는 지지부진합니다. 양지수 모두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지만 보합권 정도의 제한적인 움직임이었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는 또 가는 종목들만 가다 보니까 또 개인들이 어떤 종목들을 들고 있는지에 따라서 희비가 조금 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오늘 이 시간 우리 미래지구방위대학 끝까지 함께해 주셔야겠죠. 지난주에 보셨다시피 문서진 전문가님이 매주 행성 공격을 해주셨는데 이 적중률,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요. 이 기세 이어나가면서 오늘도 국내 주식 바로 한번 공격해 보겠습니다. 오늘 또 어떤 종목 들고 오셨는지 궁금해요. 오늘 또 반도체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정말 반도체를 지키는 남자. 이러다가 뭐 우리나라 반도체 다 제가 들고 나올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제 눈에 보이는 종목이 거의 다 돼가요. 정말요? 예, 이제 소개해드릴 만한 종목이 많이 없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탈 수 있는 거의 막차가 다가온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집중하십시오. 물론 뭐 반도체 가면 또 다른 것도 있으니까 네, 뭐 맞습니다. 다른 것도 소개시켜드리겠지만 어쨌든 반도체 내에서는 이제 좀 좋을 만한 종목들이 거의 다 나왔다. 그러니까 뭐 종목은 많은데 이미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선뜻 손대기가 그런 종목들이 많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조정을 또 주더라고요. 평소에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러웠다가 오늘 좀 조정이 나오길래 잘하면 이번 주에 좀 조정 나올 때 한번 공략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종목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이에요?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면 뭐 전공정의 이 증착 관련 장비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미세화 관련된 이야기가 항상 따라오는 것 같은데 이 주성 엔지니어링의 ALD, 이 기존의 증착과 어떤 방식으로 좀 차이가 있어요? 맞죠. 원래 증착이 제가 예전에도 이제 말씀드리면서 원래는 전공정에만 주력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드밴스드 패키징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TSV라는 공정이 생겼잖아요. 그 HBM에. 근데 그 HBM에도 증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원래는 전공정에서만 하던 걸 이제 후공정에서도 같이 들어간다. 두 번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장비 자체가 두 번 더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전에는 증착을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화학기상법이라 해서 화학기상증착이라고 해가지고 CVD라고 하거든요. 그 방식을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이제 원자층 증착으로 해서 방식을 ALD로 바꿨습니다. 이게 보시면 요거 두 번째 차트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요거 다음 거. 예. 보시면 첫 번째 이제 그 PVD 같은 경우가 이게 이제 물리적 증착이거든요. 요거는 사실상 보면 여러분 화살표를 보면 뭔가 모르게
좋은 거보다 나쁜 게 좀 더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거를 좀 개선한 게 화학 증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CVD라고 요 방식이 있다가 근데 이걸 딱 보면 ALD 원자 증착으로 왔는데 지금 다 뭔가 모르게 다 좋아 보이죠. 그러게요. 네, 뭔가 모르게 다. 지금 이제 붉은색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 단점인 거고 여기 보면 이제 파란색으로 된 건 회색인가? 요걸로 보는 건 상대적으로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 장점이에요. 네, 다 장점. 다만 공정 속도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엄청 늦어요. 근데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해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게 예를 들어 빵을 제조하는 공정으로 제가 예를 들게요. 저희가 원래 먹는 걸 좋아해서. 그러니까 크루아상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크루아상이 식빵은 이렇게 한 번에 반죽을 하지 않습니까? 한 번에 반죽을 하는데 크루아상은 이 반죽을 계속 얇게 밀잖아요. 밀었던 걸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원자층 방식이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아주 얇은 층을 계속 여러 번 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이클에 한 번에 이렇게 빵 찍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증착을 시키는 게 아니라 한 사이클에서도 한 4번 정도의 이 소재를 밀어 넣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소위 말하면 한 4배 정도 더 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왜 좋으냐면 이 증착막이 절연막이 굉장히 얇게 형성시킬 수 있어요. 요거는 요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학 기상 증착 방식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소재들을 넣어서 화학 방식 이 발생을 시켜서 쫙 이제 절연막을 탁 바꾸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한 번에 분자 단위로 이제 크기로 한 번에 뭐 이것도 우리 눈에는 안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좀 굵게 한 번에 막이 딱 씌워져요. 근데 이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보시면 분자보다 훨씬 더 작은 원자 단위로 이제 이 전구체를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증착을 시킵니다. 붙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새로운 이 소재를 주입을 시켜요. 그러면 원래 같으면 여기에 아까 보신 것처럼 위에 한 단이 더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다시 이제 치환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변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단이 다시 1단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물질을 들어오면 또 그게 또 치환이 돼서 또 그게 물질이 또 변화를 시켜서 또 1단.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물질을 들어가도 또 처음에 단수가 올라가지만 나중에 이게 또 치환이 되면서 또 변신이 돼서 또 1단. 약간 찌양 같은 거예요.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어떤 말씀인지. 네. 그러니까 그 단수가 계속 그 원자 단위의 한 층으로만 계속 유지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얇은 절연막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고 아시는 것처럼 미세화 공정으로 하면서 웨이퍼 단에서 지금 계속 트랜지스터도 그렇고 커패시터도 그렇고 계속 작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절연막 두께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얇게 절연막이 나와야지 전기적 신호를 원활하게 또 소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ALD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앞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게 굉장히 속도가 늦어요. 원래는 만들어놨는데 잘 안 썼어요. 너무 느리니까 이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세워라 내워라. 근데 이게 요즘에는 왜 좋아졌냐면 어쨌든 당연히 3나노로 넘어가면 원자 증착 방식밖에 쓸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는 D램에도 씁니다. D램. 원래는 D램에는 안 썼거든요. 근데 D램에 쓰는 이유는 일단 우리가 이제 이거는 반도체를 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하이K라는 물질을 많이 씁니다.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조금 더 이제 유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계속 이제 이 하이K 물질을 많이 쓰는데 이 하이K를 많이 쓸 때는 핵심적으로 이 원자 증착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D램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 DUV 그러니까 쉽게 말하는 노광 공정을 DUV로 찍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세하게 됐을 때는 멀티 패터닝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장을 찍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광 공정에서 예를 들어 한 4번 정도를 찍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또 그걸 가지고 식각하고 나서 증착 가는데 또 증착도 또 공정이 또 한참 걸려요. 그럼 생산 속도가 굉장히 더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삼성전자가 이제 그러니까 1B 나노미터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14나노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D램 또 14나노부터는 DUV가 아니라 EUV 공정을 접목을 해요. EUV 공정. 예, 그러니까 EUV 공정을 하다 보니까 패터닝을 한 번만 찍으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DUV로 하면 멀티 패터닝이라 해서 한 2-3번을 찍어야 될 걸 EUV 공정으로 가면 뭐 한 번이나 2번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노광 공정에서 시간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증착에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광 공정에서 시간이 줄어든 만큼 이제 증착에서 좀 시간이 늘어나도 전체적인 생산 공정 속도가 이제 이
늘어나진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에는 이 D램 쪽으로도 이 증착을 지금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안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하이 K를 물질을 많이 쓰게 되면 결국에는 이 저련막은 원자층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대안은 없다. 지금 그 삼성 같은 경우는 GAA, 그러니까 뭐 이 비메모리 쪽도 이쪽 관련 부분을 쓸 수밖에 없고, D램 쪽도 이쪽을 쓸 수밖에 없다. 그래 당연히 ALD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근데 주성은 그 삼성은 아닙니다. 주력은. SK 하이닉스. 맞습니다. SK 하이닉스인데 실컷 지금 삼성 이야기 다 했는데 이건 뭐 SK면 다른 거 아니냐고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삼성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SK 역시도 지금 D램을 하면서 하이K를 많이 쓸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SK가 지금은 어찌 보면 SK가 더 잘하고 있잖아요. 네. HBM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LPDDR5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금 퍼포먼스를 훨씬 더 잘 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SK향 매출 비중이 높다라는 게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이닉스 위주의 포트폴리오가 좀 단점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좀 고객사를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나요? 뭐 그러니까 지금은 그건 있습니다. 이것도 장점일 수 있고 단점일 수도 있긴 한데 중국 쪽에서 반도체 굴기를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서 물론 이게 나중에 혹시라도 그 미국 쪽에서 주성 엔지니어링의 8인치 장비까지도 막아버리면 그러면 중국 쪽의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8인치까지는 사실 레거시 장비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는 안 막아요. 근데 지금 중국은 어쨌든 자기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할 수 있는 쪽에서 제일 잘하는 건 8인치거든요. 그래서 8인치 쪽으로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팹리스 업체들이 대체적으로 거기에 완전히 몰려있는데 8인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8인치 쪽의 장비는 국내에서는 많이 안 팔려요. 근데 많이 안 팔리는 게 중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려요. 그러니까 중국 쪽 매출도 늘어난다.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된 것처럼 SK가 지금 어쨌든 중국에 굉장히 지금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뭐 속된 말로 뭐 인텔에게 눈탱이를 맞았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아무튼 낸드 쪽부터 해서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쪽에서의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향 또 중국 향 매출 또 나올 가능성이 높고 중국 로컬 기업들의 그 8인치 쪽에 투자가 늘어나는 거에 또 수혜가 된다라는 거. 뭐 이런 점들이 지금 다 종합적으로 본다면 주성 엔지니어링이 안 좋을 이유가 없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이 ALD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세 회사밖에 없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원익 IPS, 그 다음에 유진테크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원익 IPS는 삼성전자향, 유진테크도 사실 삼성전자향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SK향이 어쨌든 좀 독점적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확실하게 메리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증착 ALD 방식이 여러 겹 이렇게 겹겹이 쌓이는 구조고 굉장히 얇다. 그리고 비메모리나 D램 같이 활용도도 넓어지고 있고 고객사도 넓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3분기 실적이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해요. 반도체 때문인지 아니면 뭐 태양광이나 디스플레이 이런 쪽도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영향이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이 원래는 일반적인 그러니까 이 반도체 장비 업종 내에서도 굉장히 그 약간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았던 종목이에요. 같은 전공정 장비 중에서도.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SK 향 매출, 그냥 중국 쪽 아무래도 1등은 아니었으니까 그쪽이다가 그 다음에 전체적인 매출 비중에서 이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그다음 태양광 쪽의 매출 비중도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컸었거든요. 근데 웬걸 이게 효자가 된 거네요. 정말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중국이나 이쪽에서 그 태양광 관련 쪽에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쪽 관련 매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유럽 쪽이 이제 결국은 그러니까 자립을 하려고 하잖아요. 유럽이 지금 이 서플라이 체인 자체를 자기 쪽으로 옮겨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에 어쨌든 조금 이제 이 의존도를 낮추려고 유럽 쪽에 이 태양광 장비 수주를 굉장히 많이 땡겼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 쪽의 수주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근데 이거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쪽이 디스플레이 쪽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특히 OLED까지도 반도체가 안 되니까 어쨌든 디스플레이는 지금
중국이 앞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거에는 더 속도를 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쪽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게 또 주성 엔지니어링이 또 이쪽에도 납품을 해요. 그런 거 보면 어떤 쪽에서도 지금 다 괜찮은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반도체도 좋고 또 태양광 관련 매출도 많이 늘었고 디스플레이에 대한 중국 투자도 강하다. 이렇게 모든 사업이 좋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3분기 실적은 이렇게 좋게 나왔는데 4분기와 내년 전망도 이제 내년 반도체 업황이 계속해서 좋아진다고 항상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뭐 저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이번 11월 달 그 낸드 가격이 결국에는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반도체의 반등이 D램 쪽, 특히 이제 HBM을 중심으로 있는 DDR5 쪽에서만 흐름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이번에 11월 달 같은 경우는 낸드까지도 올라갔습니다. 낸드 웨이퍼 가격이 그러니까 물론 뭐 워낙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도 급등하는 거 맞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31%는 올랐습니다. 한 달 만에.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는 바닥 치고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만 감안한다 하더라도 뭐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확실하게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 듭니다. 네, 그러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럼 차트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11월에 계속 오르다가 최근에는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8% 정도 하락하면서 33,600원에 마감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실적 이슈가 잠잠해져서 그런지 아니면 또 반도체 전반적으로 오늘 조정을 받아서 그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을 비롯해서 오늘 반도체 주요 종목들이 다 큰 폭의 하락을 했어요. 뭐 아무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도 나왔을 거고 그 다음에 대주주 양도세 관련 부분의 물량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번 주말 지난 주말에 뭔가가 나올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시장에서 분위기는 사실 좀 형성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해가지고 이제 이 증권업계 쪽에서는 주말에 양도세 상향 관련 이슈가 한번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안 나오면서 거기에 따른 실망 매물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반도체 특히 뭐 주성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많이 올라오는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연초 대비. 그러다 보니까 대주주 요건에 이 범위에 포함되는 주주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미뤄버리면 세금을 확 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회피하는 매물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보고 저는 이거는 하루 만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조금은 더 진행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추가 하락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했던 이 종목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사실 저는 이걸 안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주가 자체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모멘텀이 있어도 그래서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주에 조정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저는 지금이라면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차트를 봤을 때 저는 항상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항상 제가 가지고 나왔던 종목들은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1차 매수 하십시오. 내일이라도. 그 다음에 떨어지면 뭐 2차 매수, 그 다음에 3차, 뭐 이렇게 제가 가격 전략 내일에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 종목에 한해서는 무조건 사시면 안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3만원 미만에서 공략하십시오. 3만 원 미만에서. 만약에 혹시라도 3만원가 안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사지 마세요. 이거는 그러면 이거는 내 종목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3만원 미만에서만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요 위에서 사면 아무래도 좀 가격이 조금만 흔들려더라도 매매를 하셨을 때 고점에 잡은 게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뭐 계속 이제 여러분들 옆에서 계속 제가 뭔가를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본인 혼자 만약에 대응을 한다면 가격을 너무 높게 잡으면 분명히 불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3만원 위에서는 잡지 마셔라. 만약에 안 오고 올라가면 어쩔 수 없다. 다른 것도 하면 되니까요. 근데 3만원 미만에서는 충분히 공략 가능한 저는 가격대라고 보기 때문에 3만원 미만에서 공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됐을 때 1차 매수는 뭐 3만원 미만에서 한번 공략을 하시고 그리고 기다렸다가 추가 하락이 만약에 나온다면 25,000원까지 떨어지면 한 번 정도 더 추가 매수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한 2번 정도 매매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혹시라도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여기 안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25,000원. 그러면 3만원에서 매수했다가 나중에 기다렸다가 올라가면 위에서 여기 전고점이 38,000원을 돌파하면 그때 불타기를 하십시오. 그렇게 매매를 전 한 3번 정도 나눠서 하시면 된다라고 보고요. 손절가는 정해드릴게요. 제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손절가를 제가 안 정해드리는데 지금 이 주성 엔지니어링은 손절가를 좀 정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쪽 익스포저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변동성도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되는 종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2만 원이 이탈된다면 그때는 손절한다라는 생각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표가는 따로 안 잡아주시나요? 네, 목표가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계속 좀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일단 한 5만 원 정도까지는 뭐 충분히 그러니까 홀딩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1차 매수는 3만 원 미만에서 공략을 해보자 또 손절 라인은 2만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오히려 지금 조금 눌리는 구간인데 오히려 매수 구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반도체 전공정 그리고 디램 투자 수혜주 주성 엔지니어링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를 워낙 잘 아시다 보니까 우리 전문가님 인사이트 더 궁금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거든요. 12월 9일 부산 백스코에서 강연회가 열립니다. 반도체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내년도 전망 그리고 종목까지 조금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이 강연회 정보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네, 저기 보이시네요. 저기 보면 QR코드에 나오니까 저거 찍어서 보시면 이 링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백스코 자리, 넓은 자리 제가 편안하게 모실 수 있게 제가 마련해 놨으니까 많이 오십시오. 여기 오시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스타벅스 커피 쿠폰도 제가 드리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000원. 5,000원짜리, 5,000원 쿠폰 아닙니다. 10,000원 쿠폰. 오, 크네요. 네, 통 크게 저희가 쏘게 됐습니다. 네, 정말 꿀 같은 정보에 따뜻한 커피까지 정말 놓칠 수 없는 기회 같은데요. 이제 바로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해외 주식 쪽이죠?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제가 평소에 잘 안 가지고 나온 종목인데, 원래 이제 해외 주식도 제가 소비재 아니면 제가 이제 그 반도체를 많이 가지고 나왔잖아요. 근데 오늘은 2차 전지 관련 종목입니다. 오. 네, 알보말입니다. 알버말은 이제 세계 1위 리튬 생산 업체죠. 리튬 하면 딱 하얀 석유 배터리 핵심 관물이라고 하는데 사업 소개 좀 간략하게 부탁드려요. 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게 다 합니다. 아, 정말요? 네, 글로벌 이제 넘버원 이제 리튬 채굴 기업이고요.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전기차에 배터리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게 리튬이다 보니까 지금 리튬 전쟁이다 뭐 이런 말을 많이 나오고 있죠. 물론 뭐 저는 근데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리튬 전쟁까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리튬이 많이 발견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리튬이라는 게 예전에는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 배터리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되게 소량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크게 돈이 되는 이런 이 소재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을 많이 안 했었어요.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도 뭐 그렇게 개발을 안 하다 보니까 뭐 리튬 광산 같은 것들도 많이 이제 발견이 안 됐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돈이 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저게 돈이 돼? 그러면 저거랑 비슷한 뭐 환경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있네 하면서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원래는 중국이 저 리튬을 다 글로벌 전체를 장악하고 있다라고 해서 히토류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항상 미국과의 분쟁에서 또 이제 자원 옥죄는 뭐 요런 정책에 많이 이제 활용이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주가 아닌데 우리 나오는데 라고 해서 호주가 약간 좀 대안이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러다가 남미도 우리도 나오는데 하면서 남미까지 나왔어요. 그러면서 저게 히토리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도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래도 부족해 라고 했는데 갑자기 아프리카를 봤는데 아프리카도 또 나오네요.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를 봤는데 중앙아시아에도 나오네? 라고 하다가 최근에 이제 미국이 정점을 찍었죠. 그러면 우리도 나올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주변 한번 찾아봐 했는데 세계 최대 매장량의 리튬 광산을 두 개나 지금 나와서 한 달 만에 지금 2개나 개발이 됐으니까 이게 확실하게 뭔가 모자라고 이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수요가 많아질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다. 충분히 지금도 뭐 관심을 가질만 하다라고. 그럼 지금 바닥권이라고 딱 보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되게 희소성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희소적이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지금 현재 이제 선물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거는 이 재화라는 건 BEP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그러니까 밑지고 장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한없이 밑지고 장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적정 수준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중국 탄산 리튬 선물 가격이 지금 톤당 한 10만 위안 정도까지 왔거든요. 네. 이게 지금 깨지나 마냐인데 10만 위안 밑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광산 회사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물론 뭐 치킨 게임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뭐 들이밀을 수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정도 가격대라면. 그렇게 됐을 때
더 이상 리튬 가격이 떨어지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0만, 그러니까 중국의 탄산 리튬 선물 가격 기준으로 10만 위안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언더슈팅이라 보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오히려 그런 식으로 치킨 게임을 갔을 때 글로벌 1위인 회사가 더 경쟁력이 있죠. 왜냐하면 그러면 경쟁력이 없는 애들은 망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석유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물론 뭐 석유가 안 나는 국가들도 많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석유 매장량이 부족하진 않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아프리카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매장량만 따지면 베네수엘라가 세계 최고잖아요. 제일 맺잖아요. 근데도 왜 안 나오냐? 공급을 못 캐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를 이제 사우디라든지 중동 국가들은 그만큼 이제 이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캘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리튬 같은 경우도 만약에 리튬 광산 쪽으로 뭔가 치킨 게임이 벌어졌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는 결국 1등 회사거든요. 1등 회사가 치킨 게임에서 승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면 리튬 가격이 빠졌을 때 상대적으로 제일 피해를 덜 보는 기업은 저는 알버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이라면 알버말은 충분히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럼 차트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 125불 근방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세 토막 가까이 난 건데 바로 그럼 진입을 해도 좋다는 거죠. 이 정도 가격이면 저는 락바텀이라고 보고 있고 전 저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도 100불이라는 이 심리적인 이 지지선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100불이 이탈되면 그때는 전 손절을 하셔야 된다. 그럼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리튬 가격이 더 떨어질 거라는 우려감이 시장이 더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00불을 이탈하면 손절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100불이 이탈되지 않으면 지금 가격에 대해서 저는 일단 1차 매수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110불 정도까지 혹시라도 내려온다면 그때 2차 매수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더 떨어지지 않고 올라간다면 140불을 넘긴다면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하락 추세는 멈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봐서 그 다음에 이제 매수는 140불을 돌파하면 그때 매수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보고, 목표가는 그래도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 이 보수적으로 보지만 그래도 굉장히 높긴 하네요. 200불까지는 기본적으로 반등이 나오면 나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기술적인 지금 저항대에 많이 걸려있는 구간이고요. 고점 대비 거의 이것도 거의 반토막 수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최종 목표가는 200불 정도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200불, 손절라인 100불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해외 선물 종목 한번 공략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저는 S&P 500 선물입니다. 어떤 포지션으로 들고 오셨나요? 저는 의외로 저는 매도 포지션입니다. 매도 포지션으로 들고 오셨어요. 이제 S&P 지수가 11월 내내 좀 많이 올랐잖아요. 어제도 좀 상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을 한 것 같은데 이제 미국장이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를 유튜브나 아니면 이 토마토 채널에서 저를 이제 오랫동안 봐보신 분은 제가 아실 겁니다. 제가 굉장한 강세론자거든요. 초초 강세론자거든요. 그런 제가 이걸 매도를 가져와서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단기적인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적인.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FOMC 회의 직전까지, 그 전까지는 저는 소강 상태일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급격한 하락은 아닐 것 같지만 그래도 일단은 FOMC 회의 전까지는 11월 달에 한 달 동안 거의 10% 넘는 상승을 했잖아요. 네. 상승에 대한 분명히 피로감이 있다. 분명히 여기서 차익 실현의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FOMC 회의라는 또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약간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빅스 지수, 변동성 지수가 지금 또 저점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또 이 빅스 지수가 변동성을 한번 키울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 그 다음에 다음 주 초까지는 시장을 좀 누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단기적으로는 한번 매도 포지션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실 게 우리 국내 주식 시장도 비슷하게 좀 관망세가 나타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저는 동의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국내 시장 역시도 뉴욕 증시만,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 국내 시장이 굉장히 안 간 것 같은데 11월 달 그러니까 저점부터 해서 고점까지만 딱 놓고 보면 글로벌 주요 증시 중에 가장 시장 상승을 많이 한 게 코스닥이고요. 그다음에 코스피입니다. 저점 대비 고점 딱 따진다면. 그러니까 많이 갔어요. 국내 시장도 많이 갔습니다. 물론 근데 훨씬 더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정도 오르는 건 별로 많이 안 오르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냥 단순히 오른 폭만 놓고 보면 그렇게 11월 달도 우리나라 증시도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추가적인 반등, 만약에 우리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눌릴 수 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그러니까 동일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추세는 하락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FOMC 회의 직전까지 포지션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차트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까지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네. 이건 지금 선물 차트라서 여기에 갭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일단 지수 같은 경우는 요 라인, 그러니까 지수물로 따진다면 S&P 500 기점으로 뭐 한 2% 정도 요 밑에 하락 포인트에서는 갭이 발생을 했거든요. 여기는 지금은 뭐 장대 양봉으로 표시되지만 요 라인이 지금 갭입니다. 예, 그러면 저는 한번 갭은 메울 것 같아요. 갭은 메우고 이게 지수 기준으로 따지면 한 2% 정도 됩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폭은 한 2%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만약에 지금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하락을 매도를 잡으신다면 목표가는 지금 구간에서 본다면 한 4,450 정도? 4,450 정도를 목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제 예상이 틀리고 조금 더 제 예상보다도 더 강하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저는 확실하게 잡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보고 손절 라인은 4,660 요 라인이 만약에 돌파되면 고점 돌파하겠다는 의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돌파한다면 그때는 손절하고 나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4,450, 손절 라인 4,660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외 선물 종목까지 모두 공략을 마쳤는데요. 오늘 살펴본 종목들이 종목 자체로도 좀 그렇지만 뭐 반도체, 배터리, 미국장 해가지고 좀 전반적으로 좀 알차게 잘 살펴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매번 행성 공격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12월 9일 부산 백스코에서 강연회가 열리니까요. 우리 강연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반도체 종목, 배터리 종목 내년에 어떻게 되는지 또 내년에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갈 수 있으니까요. 부산 근방에 계신 분들께 아주 특별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지금 링크가 하나 뜨거든요. 이 노란 링크 눌러서 들어오시면 강연의 문의랑 신청까지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수익을 든든하게 지켜드리는 미래지구 방위대 이제 마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구 방위대!